연하라는 이름은 연못 위에 떠있던 하얀 연꽃처럼 고요했어요.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허약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부모는 산중절에 맡기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어린 연하는 매일 새벽 목탁 소리에 눈을 떴고 스님들이 떠다 준 연꽃차를 마시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 차를 마신 뒤에야 몸이 덜 떨렸다고 스님들은 회상했어요. 속세와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연하는 말보다 눈빛으로 세상을 배웠습니다. 18해가 지나자 절 아래 마을에서는 연하의 미모와 신기한 기운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찾아오는 이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속마음을 알아챈다고 수군댔습니다. 연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지만 어쩐지 그들의 생각이 물결처럼 가슴으로 밀려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녀는 연못가에 서서 연꽃잎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어느 겨울밤 절의 새로운 시주가 아이 잃은 슬픔을 호소했어요. 연하는 무심코 흙에 연꽃잎을 묻으며 기도를 드렸는데 누군가는 연하가 부적처럼 꽃잎을 썼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귀신을 달랬다고 수군댔어요. 그 무렵부터 스님들은 연하에게 세상 밖 인연을 조심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고요 속에만 두지 않았어요. 20살이 되던 해 저를 찾은 봉사활동팀에서 연하는 민우를 만났습니다. 민우는 도시에 사는 회사원이었고 고운 말씨와 따뜻한 눈빛으로 스님들을 돕고 있었어요. 연하가 허리를 숙여 감사를 전하자 민우는 도시에 오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 사이로 스미는 종소리처럼 부드럽게 들렸어요. 몇 달 뒤 연하는 몸이 더 나아졌다고 판단한 스님들의 권유로 절박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외곽 작은 상담실을 얻어 무속 상담을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힐링센터라는 간판을 걸었어요. 그때마다 연못 연꽃이 떠올라 상담실 이름을 연꽃당이라고 지었습니다. 도시 생활은 낯설었지만 민우의 존재가 큰 버팀목이었어요. 그는 주말마다 연하를 찾아와 도시의 공원과 서점을 함께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연하는 조금씩 사람들과 섞이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평범한 사랑을 꿈꿔도 된다고 느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날 연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도 연못가에서 보았던 연꽃의 순결함을 떠올렸어요. 민우는 신부 대기실에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땐 내 곁에 붙어 있어 달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하는 눈물이 맺혔지만 흐르지 않도록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한쪽 벽에 걸어둔 작은 연꽃 그림이 밤마다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연하는 느꼈어요. 그 흔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차가운 바람처럼 불길한 기척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혼 초반 연하는 모든 것을 참으려 했습니다. 민우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고 야근이라는 핑계로 늦는 날이 잦아졌지만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사랑은 믿음이라 배웠기에 그녀는 묻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연꽃당에 찾아온 한 손님 때문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젊은 여자가 들어와 앉더니 연하에게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떤 남자와 만나고 있는데 그가 결혼을 했다고 고백했단 것이었죠. 연하는 말없이 그녀의 송금을 보고 생년월일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내뱉었고 그 이름은 연하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로 남편 민우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연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놓인 연꽃 그림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그림 너머 현실을 건드리고 있는 듯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나가 향을 피우고 연못물 한 컵을 떠서 꽃잎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속삭였어요. 나를 속인 이의 그림자를 보여달라고요. 연화의 눈앞에 번져드는 것은 물의 표면이 아니라 낯선 침대와 그 위에 포개진 두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중 남자의 얼굴은 분명히 민우였고 여자는 낮에 상담소에 찾아왔던 그 여인이었어요. 민우는 결혼 이후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연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연꽃잎 하나를 접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꽃잎엔 민우의 생년월일을 적었어요. 두 개의 꽃잎은 접히는 순간 서로를 등지고 떠올랐고 마치 물 위에서도 서로를 밀어내는 것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인연도 꽃잎처럼 피고 지는 게 순리라고요. 며칠 후 민우는 아무렇지 않게 퇴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이미 마음의 거리만큼 침묵을 쌓고 있었어요. 그는 식탁에 앉아 대충 식사를 마친 뒤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욕실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그가 벗어놓은 셔츠를 집어들었고 다시 한번 그 낯선 향수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결혼 전 그가 쓰지 않았던 냄새였어요. 너무 강해서 마치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오래 있었음을 증명하듯 진하게 배어 있었죠. 그날 밤 연하는 다시 연못 앞에 섰습니다. 옛 스님에게 배웠던 정화의례 중 일부를 꺼내 들었고 손끝으로 붉은 천을 찢으며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꽃잎은 진실을 감추는 입을 열게 하소서. 다음 날 민우는 이유 없이 코피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얼굴이 창백해졌고 자주 헛것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악몽을 꾸냐고요. 민우는 뜸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자꾸 발을 잡는다고요. 발등 위에서 연꽃이 피는 꿈을 꾼다고요.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동자 깊은 곳에 번져든 연못빛이 민우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퇴근하면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밤에는 반드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발등에 피어난 연꽃은 점점 붉어졌고 꿈에서 그 꽃을 떼어내려 하면 비명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고 몸을 돌릴 수조차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꿈은 밤마다 이어졌고 어쩐지 집안 구석구석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욕실의 거울이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양치질을 하다 고개를 들었는데 거울 속에서 낯선 얼굴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민우는 칫솔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평범한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무너져 있었어요. 그는 연하에게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꾼다고, 피곤하다고, 무서운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러나 연하는 그때마다 말없이 향을 피우거나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을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그런 연하가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즈음 연하는 다시 상담소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예약 없이 속마음을 털고 싶은 사람만 오라는 문구만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민우의 이름을 아는 여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회사 여직원이었습니다. 커피를 자주 사다 주던 남자 선배가 있었는데
그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관계가 깊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그 여자의 손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 요즘 꿈에 연꽃이 보이지 않느냐고요. 다음은 헬스장에서 알게 된 여자였습니다. 민우가 장기 회원권을 끊어주며 둘이 자주 시간을 보냈다는 말에 연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중에 몸 어딘가가 갑자기 아팠던 기억이 있느냐고요. 두 여자는 연하의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담소에 다시 찾아왔을 땐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떨리는 손으로 기도문을 부탁했어요. 연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던가요? 당신 생일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당신의 아픔에 울어본 적은 있었냐고요. 그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도 말도 없이요. 연하는 그저 붉은 연꽃잎을 태워 바람에 흘려보냈습니다. 남은 건 불안과 후회, 그리고 어쩌면 저주처럼 남은 연꽃무늬뿐이었어요. 그 무렵 민우는 집안에 무엇인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연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상담실 문을 열었고 문 안쪽에서 낯선 붉은 천, 낡은 사주책, 부적이 담긴 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엔 놀랍게도 자신의 생년월일과 이름이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찢긴 종이에 겹겹이 덧칠된 먹물 자국은 마치 누군가 그를 묻으려는 듯 보였어요. 민우는 분노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연하의 저주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는 방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연꽃을 꺾었으니 이건 꽃잎이 떨어지는 순서일 뿐이라고요. 며칠 뒤 민우가 몰래 만났던 여자들 중 하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유 없는 구토, 시력 저하, 언어장애. 아무런 기저 질환도 없는데 몸이 망가져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시작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연하의 눈빛은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날 밤 민우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입구가 잘 보이지 않는 골목에 있는 허름한 집이었어요. 그곳의 노무당은 민우의 생년월일을 듣자마자 손가락을 툭 쳤습니다. 무엇을 저질렀냐고요. 자신이 사랑받는 줄 알았느냐고요. 그 사람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여자라고요.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짓, 다 알고 있었다고요. 민우는 그제야 뭔가를 깨달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연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의 꽃잎을 떨어뜨렸을 뿐이었어요.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연하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민우는 천천히 다가가 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등 뒤로 어디선가 연꽃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하는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죄는 고해성사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스스로의 무게로 꺼질 때까지 연못 아래 가라앉아야 한다고요. 그날 이후로 민우는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환청에 시달리고 낮이면 물그릇을 들여다보다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연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득 중얼거릴 때면 그녀는 연꽃잎 하나를 조용히 물에 띄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얼굴들이 떠오르는 거냐고요. 연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연못에 또 하나의 연꽃이
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꽃당의 상담은 더 이상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이들은 누구 하나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연하 또한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의 숨결에서부터 귓불의 떨림까지 읽어냈고 말하지 않아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민우는 이제 상담소 앞에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였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 민우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고 그는 부주의했다는 이유로 팀에서 배제됐어요. 평소 민우를 따르던 후배들마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는 거실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더니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 좀 살려달라고요. 무슨 벌이든 다 받겠다고요. 연하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나 상담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붉은 천 한 장과 작은 나무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릇에는 검은 연꽃씨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연하는 그것을 민우의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죽은 연못에서만 싹을 틔운다고요. 다시 말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때에만 새 생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당신이 그 씨를 심고 싶다면 지금까지 품었던 이름 없는 얼굴들과 거짓된 말, 향기만 남은 밤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요. 며칠 후 민우의 내연 관계 중 마지막 여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곤란 증세가 계속된다고 했어요. 민우는 차마 그 병실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더 이상 민우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한쪽 오래된 오칠 거울을 천으로 덮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민우가 자주 무언가를 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그것이 헛것인지 민우의 죄책감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부터 매일 새벽 작은 종을 울렸습니다. 민우는 이제 어딜 가도 연꽃 냄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심지어 차 안에서도 그 향이 났습니다. 그것은 향수처럼 진하지도 않았고 향초처럼 달콤하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연하가 상담소에서 쓰는 연꽃잎 향과도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생생하며 무엇보다 죄책감을 자극하는 냄새였습니다. 한편 연하는 상담소를 다시 닫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은 젊은 여성 한 명이었어요.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들어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손을 붙였습니다. 연하는 그런 그녀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고 함께 연못가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작은 배처럼 접은 종이배를 띄워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여자의 이름 그리고 민우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민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의식을 하자고요. 그간 숨겨두었던 속마음을 꺼내고 망각하려 했던 이름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자고요. 민우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연하가 준비한 자리는 상담소가 아니라 연못가였습니다. 둥그렇게 둘러앉은 초와 작은 종이 부적들, 그리고 한가운데 민우를 위한 작은 매듭줄이 놓여 있었어요. 의식이 시작되자 연하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마치 먼 데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같았고 민우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싶을 만큼 마음이 저릿해졌어요. 연하는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가 기억하지 못했던 여자들의 이름이었고 불릴 때마다
민우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연하는 민우에게 매듭줄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매듭은 단 하나의 방향으로만 풀릴 수 있는 구조였고 풀지 않으면 점점 조여오는 모양이었어요. 연하는 말했습니다. 이 매듭은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를 때마다 풀린다고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한 코씩 느슨해진다고요.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한복판에 그 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연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연꽃이 보이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대신 등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등을 쓸어내리는 느낌만 남아 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라진 향기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민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던 출근길엔 늘 운동화를 신었고 말수가 줄었으며 사람을 마주보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는 복직하지 않았고 대신 연화의 상담소 근처 작은 봉사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때론 물건을 나르고 잔심부름을 하며 조용히 하루를 채워갔어요. 그런 민우를 바라보며 연하는 한참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듭줄은 여전히 그의 손목에 묶여 있었고 그것은 더 이상 저주의 증표가 아닌 자책과 속죄의 매듭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벌은 정말 내가 받아야만 했던 것이었냐고요. 사람이 한순간 잘못한 실수에도 이렇게 깊은 대가를 치러야 하냐고요. 연하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못 앞으로 민우를 데리고 갔습니다. 잔잔한 물 위로 은은하게 달빛이 번지고 있었고 연하는 손가락을 들어 그 표면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민우의 얼굴이 아니라 그와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그들이 웃는 장면, 우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을 돌리는 장면까지. 민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들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연못물에 닿으려 했지만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다시 살아보겠다고 결심할 때 스스로 손 씻을 물이라고요. 지금은 아직 그 손으로 닦아야 할 얼굴들이 남아있다고요. 그날 밤 민우는 다시 상담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의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향을 피우고 손으로 연못잎을 닮은 연꽃 접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봄이 되자 연꽃당 뒤편 연못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연못에 붉은 연꽃이 피면 어떤 이의 죄가 씻기고 하얀 연꽃이 피면 누군가의 용서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였죠. 누군가는 믿지 않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향을 들고 와 기도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상담소 문은 닫혀 있었고 마당 한편엔 작은 쪽지함만 놓여 있었어요. 무슨 사연이든 적어두세요. 연꽃이 읽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인 문구는 조용히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민우는 매일 그 쪽지함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 사연은 연하가 보는 것이지 자신이 볼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그는 자신도 작은 종이에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당신의 꽃잎이 하나 남았다면 제 이름을 써주세요. 며칠 뒤 민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연못 위에 거꾸로 핀 연꽃 하나, 뿌리가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기이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꽃잎 하나하나에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마지막 꽃잎에는
연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 깨어났고 즉시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이었지만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물가엔 어쩐지 연하의 기척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한 송이 흰 연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조용히 묻힌 매듭줄 하나. 자신이 풀지 못했던 그 매듭이 이제는 완전히 느슨해져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요. 그녀는 연못에 마지막 꽃잎을 남기고 자신의 이름을 봉인한 채 사라졌습니다. 누구의 부인도 누구의 무당도 아닌 그저 연꽃 아래 피어난 한 사람으로서 며칠 후 민우는 우연히 연하의 상담 기록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엔 이름 없는 이들의 간절함과 슬픔, 분노와 후회가 눌러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줄만 남아 있었죠. 죄는 기억보다 오래 남지만 용서는 향처럼 가볍게 흩어진다. 민우는 그 문장을 손으로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는 연하의 흔적을 좇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걸어가는 삶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더 이상 기억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연못가에 작은 돌비 하나를 세웠습니다. 이름도 없이 날짜도 없이 다만 그 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곳에 연꽃이 피었던 이유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 연못은 조용히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꽃잎 하나가 떠올랐고 그 위엔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어요. 연하. 연못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있었던 모든 계절과 용서의 향기까지도요.